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문화연구원에서 이제 생태환경에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홍선기입니다. 오늘은 섬해인문학 묵후 다섯 번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섬 지역 주민과 생물문화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한 4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8가지를 준비했는데 내용은 좀 긴 것 같습니다. 우선 목차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세계의 섬, 우리나라의 섬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섬 생태계의 특성과 환경 변화, 국내외 섬 지역 생물 다양성 연구 현황, 섬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주민의 노력, 섬 주민 문화와 생물 다양성, 주민과 함께하는 섬 생물 다양성 보존 프로그램, 그리고 끝으로 늦은 말로 발표를 정리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 우선 섬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논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로 온전히 둘러싸인 육지의 일부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예, 도서. 섬도자에다가 섬서자입니다. 이 도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아마 여러분들 섬이라는 거를 한자 풀이를 이렇게 해보면은 매산자에다가 세조자를 이렇게 붙여서 씁니다. 새가 없는 돌산은 섬이 아니다. 섬에는 새가 산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새가 살려면 새가 먹이가 되는 여러 가지 곤충들이 있어야 되겠죠. 동물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또 동물들이 살고 곤충들이 살려면은 식물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섬을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식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식생. 그래서 식생이 어떻게 분포하느냐, 또 식생이 많이 분포하느냐, 작게 분포하느냐에 따라서 섬 안에 생물 다양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 도서의 서자는 여기 보면은 여자가 같이 붙어 있는데요. 우리가 뭐 여당 할 때 이제 그 여자인데 여자는 더불어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 옆에 딸려 있다, 함께 있다라는 뜻인데요. 섬 더불어 옆에 있는 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조금 큰 섬을 얘기한다면 이쪽은 그 옆에 부속섬, 작은 섬 이렇게 표시를 해서 큰 섬과 작은 섬의 표시로서 도서라는 우리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라는 말도 있고 초라는 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여나 초의 경우에는 바다 이렇게 민물 썰물이 됐을 때 바다에 이제 뭐랄까요 섬으로 이렇게 현재는 그 썰물이 됐을 때는 나타나지만 미물이 됐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육지부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섬으로 치기는 어렵습니다. 섬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여기 뭐 환해성, 적절성 이렇게 좀 어려운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특성을 보시면 대체로 어떤 내용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환해성이라는 것은 일단 사면이 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고, 격절성은 이제 육지와 떨어져 있어서 좀 고립돼 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협소성은 일단 섬은 기본적으로 땅이 좁다, 가용 면적이 좁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뭐 그 섬이라고 해서 다 좁은 건 아니죠. 뭐 일본도 섬이고 영국도 섬이고 뭐 마다가스카르도 섬인데 굉장히 큰 섬들이 있죠. 그런 경우와는 좀 다르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섬이라 한다면 작은 섬, 스몰 아일랜드를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은 육지의 기후와 이제 섬의 기후가 확실히 다릅니다. 육지는 이제 대륙의 기후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면 바다는 이제
섬의 경우에는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바닷물이 쉽게 차가워지고 쉽게 뜨거워지진 않습니다. 어, 따라서 그 바닷물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섬의 경우의 기후도 똑같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언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그 강추위를 오랫동안 겪은 다음에 그 얼음이 바다가 이제 얼어서 이렇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요. 쉽게 우리가 육지에 그 짧은 시간에 얼음이 어는 얼음이 어는 그 시기보다도 훨씬 그 바다의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면서 그 기후에 대한 그 부분이 조절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화성의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죠, 섬은. 그래서 섬의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문화를 우리가 잘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섬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도 사실은 좀 더 생태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섬 생태계는 이제 생물학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섬 문화를 창출하는 어떤 그런 공간과 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섬은 제한된 공간과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이 오랫동안 섬 생업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속 가능성을 견인해온 공동체와 전통 지식이 유지 전승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섬 생물 다양성의 이해와 보존을 위해서는 생물종의 연구뿐 아니라 그 생물의 서식처인 생태계의 질과 다양성, 섬 주민 생활과 문화 속의 생물 활용, 생태 문화 경관도 함께 평가되는 그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섬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그 자연 자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섬에서 그 자연 자원을 활용하면서 이렇게 쭉 살아왔던 그 서민들의 여러 가지 그 전통 지식, 그 전통 지식을 바탕으로 했던 그런 문화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섬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계의 섬, 우리나라의 섬 현황입니다. 전 세계 섬은 몇 개나 있을까요? 학자들에 따라서 또 내지는 여러 그 세계 기관에 따라서 섬의 개수는 많이 다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군데 세계에 저명한 그런 그 섬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지질학적인 연구를 하시는 그런 기구들을 살펴보면은 대체로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세계 지도를 만드는 그 아틀라스라고 하는 월드 아틀라스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쭉 그 세계에서 섬이 많은 나라들을 제가 나름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월드 아틀라스의 자료에 의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그 스웨덴이 22만 개가 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만든 그런 작은 섬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있고요. 핀란드가 그 다음을 이어서 약 18만 8천 개, 노르웨이가 5만 5천 개 이렇게 되어 있고 캐나다도 아무래도 북쪽에 이렇게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빙하가 역시 그 물러나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그 작은 섬들이 5만 2천 개나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1위부터 4위까지는 이제 북유럽 내지는 이제 그 북미에 가까운 그런 큰 나라들의 어떤 그런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면 5위부터는 이제 좀 섬에 대한 특성이 달라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17,000개, 호주가 약 8,000개, 그 다음에 필리핀이 7,000개, 뭐 일본이 6,000개 정도 되고요. 사실 중국은 좀 약간 그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잘. 근데 비공식적으로 광동성에만 2,000개 섬이 있다고 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 중국 전체 약 8,000개 정도 이상의 섬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뭐 비공식적인 내용이고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과연 몇 개 섬을 갖고 우리나라는 몇 위에 속하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약 3,348개 2018년도에 그 KMI 그 공식 개수인데요.
3,348개 정도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는 거의 그리스, 일본인과 그리스 다음으로 많지 않을까. 그래서 한 12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는 이제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가 약 2,300여 개 정도 되는 섬의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 의외로 터키나 터키도 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영국도 섬이 많습니다. 뉴질랜드도 섬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 섬의 어떤 그런 특성과 개수, 특성과 또는 섬의 사이즈, 크기죠. 크기를 어떻게 그 국가가 고려하면서 카운팅하느냐에 따라서 개수가 결정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양조사원이 12,000개까지 우리가 무인도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야말로 아직 그 분류가 안 된 섬으로서 무인도서로서도 분류가 아직 안 된 그런 개수이기 때문에 공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한 네 번째, 중국이 포함되면 다섯 번째에 이제 다도국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역별 섬 현황은 뭐 사실 전라남도가 압도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전체 도서가 약 3,348개고 유인도가 약 465개 정도 되는데 전라남도가 약 272개 정도로 되고 있고요. 이 현황은 사실 2018년도의 현황인데 조금씩 그 행정부처마다 이 사실은 개수가 다릅니다. 행안부가 다르고 해수부가 다르고 국토부가 다르고 조금씩 다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평균치를 따져도 전라남도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두 번째는 경남입니다. 경남입니다만 약 77개의 이제 유인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이 인천광역시가 39개, 그 다음이 충청남도가 33개, 전라북도가 25개. 그래서 어쨌든 이 호남의 전라남북도와 이 서해 서남해를 비롯한 이 지역이 굉장히 많은 섬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섬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섬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심도 있게 하자면은 섬이 어떤 형태로 태어나서 죽어가는가. 사실 섬도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이 탄생하고 이렇게 섬으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결국 소멸되고 마는데요. 그러한 생태적인 특성 또는 지질학적인 특성들을 고려하면서 여러 가지 그 학자들마다 섬을 분류하는 방식들을 써오고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이제 유엔 환경 계획이라는 데서도 섬을 분류하고 있는데 섬을 분류하는 것 중에 여기 고유종 생물 다양성에 따른 섬의 분류 방식을 따르는 그런 그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을 분류하는 방식에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UNEP 유엔 환경 계획에는 이런 고유종에 따른 섬을 분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섬을 봤을 때 과연 어떤 섬이 고유종이 가장 많을까? 여기서 말하자면 고유종이라는 것은 그 섬에만 있는 거죠. 전 세계 어느 섬에도 없는 어느 지역에도 없는 그런 생물들을 얘기하는데요. 마다가스카르가 가장 많아요. 8,000종이나 있고요. 뉴기니 6,000종, 쿠바가 3,000종, 뉴칼레도니아가 뭐 2,000종, 모리셔스, 자마이카가 1,000종, 모리셔스가 뭐 그 다음에 푹 떨어지네요. 그래서 314종 이렇게 해서 트리니다드 토바코가 약 100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섬이지만 전 세계 생물 다양성의 가장 중요한 그런 핫 스포트, 굉장히 그 중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NEP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서 지역은 인간의 개발과 파괴 행위에 취약한 고유 동식물군이 풍부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UNEP는 섬 사회가 자연 환경에 적용해 나갈 길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한정된 도서 자원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섬 지역을 보시면 사실 선진국은 아니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삶의 그 여러 가지 형편이 뭐 대도시 뭐 어디 선진국의 대도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환경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굉장히 그 아름다운 경관과 또 생태계, 그다음에 우수한 그런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 또는 관광객들이 찾아서 관광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는 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섬 연구에 대해서 많은 그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 우리나라의 섬의 생태 환경적 특성들을 살펴보면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저는 요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분들도 더 많은 추가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우선 복잡한 해양 지형을 갖고 있어요. 동해안과 서해안의 또 남해안의 어떤 그런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서해 같은 경우는 간석지, 갯벌이 이렇게 있고 굉장히 이제 복잡한 해안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하고 굉장히 갯벌이 많은 이 지역이 사실은 해양 생물과 육상 생물이 이렇게 그 교차하면서 서로 서식처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이런 복잡한 공간일수록 서식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할 수가 있고요. 갯벌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철새들도 이렇게 와서 다양한 갯벌의 생물들을 이렇게 포식하고 또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해양 환경의 주기적인 그 변화입니다. 시차에 따른 조류와 바람의 변화로 인해서 생물종이 이동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시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사실 동해 서해 우리나라는 시차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만은 뭐 중국과 뭐 일본과 한국과는 같은 시간대이지만 사실 중국은 한 시간대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만은 원래 따지면은 그 서울과 부산 사이에도 시차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류와 바람의 영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계절에 따라 달라지고 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크고 작은 해류들이 있습니다. 쿠로시오 해류, 흑조도 있고 뭐 대만 해류도 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해류들에 의해서 조류와 바람의 영향을 받아 지금까지 이렇게 물고기들이 이동하는 그런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죠. 다음은 토지 이용의 역사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서남해의 많은 섬들이 간척과 매립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다리도 연결하면서 이제 새롭게 어떻게 보면은 간척의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간척과 매립을 왜 했을까라는 거 보면은 역시 섬에 입도한 이후에 여러 가지 척박한 환경을 이제 개척해서 농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선주민들의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서 해양 자원을 최대로 이용을 해왔습니다. 사실 염전을 만들어서 이 소금을 생산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그 염전, 그 다음에 양식, 이런 오래전부터 또는 이제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다양하게 그런 물고기를 잡는 방식들을 통해서 그런 도서해양 자원들을 이용해 왔고 그걸 통해서 어쩌면 섬의 문화를 창출해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상당히 독특한 것은 이런 전통 지식과 공동체 활동이 이런 도서 지역에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섬의 지속 가능성을 꾸준하게 끌고 왔던 견인해 왔던 그런 힘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도서 지역은 경제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고도 성장을 해왔을 때 사실은 그렇게 척박했던 장소였죠. 혜택을 못 받았고 아직도 뭐 혜택을 도시 지역과는 동등하게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쩌면 그런 생태적인 부분들이 잘 남아있기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발전에
여건이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데 중요한 가교 역할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국내외 섬 생태계 그 변화인데요. 여러 가지로 그 국내외적으로 복잡한 그런 그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뭐 종합하면은 그렇습니다.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외부적인 요인으로서는 아무래도 기후 위기가 우리나라 한반도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적인 요인은 아무래도 고령화에 의한 섬의 인구 감소라든가 관광지 개발에 의한 섬 생태계 훼손과 외래 생물의 유입 등이 이게 뭐 단순히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지 개발을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은 아무래도 그 관광객들이 차량이나 어, 뭐 차량을 통해서 외래 생물들이 들어오게 돼 있죠. 외래 식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뭐 강원도에서 우리 또 이 신안군을 찾아오시는 손님들은 강원도의 차를 통해서요. 차에 여러 가지 씨앗들이 묻어가지고 신안군으로 오게끔 돼 있죠. 서울도 마찬가지고 또 부산에서 오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해서 외래종이라는 외래 식물이라는 것이 다 그렇게 해서 전파가 됩니다. 뭐 동물의 몸에 붙어서도 오기도 하고 차량에 어디 타이어 같은 데 끼어서도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두 개 씨앗이 퍼짐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이렇게 그 전체적인 그 식물이 전파되면서 생태계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뭐 국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섬은 굉장히 중요한 신성장 동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주변 해역에 대해 잠재력 가치를 이제 부여하고 있는데 참 섬이 문제가 뭐냐면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고령화하고 인구 감소입니다. 사람이 없는 섬에서는 자연 보존도 쉽지가 않아요. 황폐된다는 게 그냥 섬을 두게 되면 황폐돼 버리고 말죠. 자연성을 높아질 수가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인간이 간섭을 통해야지만이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는 그런 특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 감소는 섬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그런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인구가 감소되지 않고 젊은 분들이 섬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좀 섬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러한 몇 가지 이제 우리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고려하면서 우리나라의 섬에 대한 좀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섬 생태 환경에 또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수면 상승입니다. 이게 최근의 자료인데요. 2019년도에 이제 그 나왔던 자료입니다. 해양수산부 이제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나온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률을 이렇게 봤어요. 약 30년간의 데이터를 통해서 봤더니 전체 평균이 약 2.97mm, 약 3mm 정도씩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울릉도가 5.13, 포항이 4.5, 뭐 거문도가 4.3, 제주도가 4.53, 5.43이네요. 가덕도가 부산이죠. 부산 가덕도가 4.2, 인천과 보령 등등.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일단 평균치 이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해수면 상승률이 약 1.5 정도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1.5cm, 1.5mm죠. 1.5mm. 1.5mm씩 올라오고 있는데 1년, 10년이면은 1cm죠. 100년이면은 100cm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2100년이면 우리가 이제 침수 가능한 지역들을 예측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이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책기관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뭐 서해와 서남해 지역의 도서 지역 여기 뭐 목포도 나와 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뭐 침수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거의 지금 침수 지역인데 이건 뭐 어떻게 보를 쌓아서 굉장히 뭐 그 침수를 막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고요. 아니면은 좀 높은 고지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자료만 보더라도 해수면 상승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쉽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외 섬 지역의 생물 다양성 연구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해외 현황인데요. 생물종 연구에 있어서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나 파푸아뉴기니아나 뭐 필리핀 같이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들이 생물종 다양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또 유럽에서도 그 지중해를 포함한 유럽의 그 섬의 생물종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유럽연합에서 그 상당히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국가들은 이제 옛날에 이제 아프리카나 이제 그 인도양 지역에 또 동남아 지역에 이제 식민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식민지 지역의 섬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자국의 학자들을 파견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 아직 우리나라는 해외 섬 지역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진한 그 상황이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유엔에서는 이제 유엔도 이제 글리스파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아일랜드 파트너십이라는 그 이런 글리스파 조직을 통해서 어떤 그 섬 세계 그 섬의 생물종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어떤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네트워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는 우선 환경부의 경우가 그 환경부에서 제5회 세계 자연보전 연맹 그 총회가 그 있었고요. 그 우리나라 환경부하고 이제 제가 소속된 이제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이 힘을 모아서 아시아 태평양 섬 연안 지역 전통 생태지식 보존을 위한 생물문화 다양성 확산이라는 발의안을 제출을 했고요. 그 발의안이 결의안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 적이 있고, 또 환경부하고 해수부는 사실 역할이 조금씩 다르죠. 같은 바다와 섬을 조사를 한다고 해도 환경부는 좀 보존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해양수산부는 좀 더 뭔가 활용의 가치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환경부는 주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주로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해양수산부의 경우에는 이거를 활용한 그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목포 고하도에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이라는 국가기관이 하나 설립이 됐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섬과 연안, 우리나라의 섬과 연안에 대한 생물 다양성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매우 어쩌면 그 이런 섬의 생물 자원과 생태 문화 자원을 연구하고 앞으로 보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 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의 역할인데요. 목포대 저희 도서문화연구원에서도 한 10여 년간 그 무인도서 실태조사 및 관리유형 지정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책임을 맡아서 했었는데요. 이 해양수산부에서는 이제 무인도서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 10년마다 이런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국 무인도의 현황 을 파악을 하고 또 주요 생물종을 조사를 하고 그걸 통해서 또 미등록된 그 무인도서를 등록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섬의 그 현황과 생물 다양성, 생물종에 대한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무인도서 관리 유형을 지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매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걸 통해서 전국의 무인도가 과연 어디에 배치되고 있으며 또 과연 지금 몇 개 정도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그러한 그 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무인도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어떤 그 느낌을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생태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무인도는 고유 생물종 보존을 위한 그 생물 서식처의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변에 있는 섬 주민들의 생업을 위한 그 생업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유인도보다는 무인도 해역 주변에 그 청정 바다이기 때문에 미역이나 전복 등이 이제 많이 서식하고 있고요. 어, 그 전복의 종패들을 이렇게 뿌려서 거기서 서식시켜가지고 성장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잡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무인도의 식생은 우리나라 그 상록 하렵수림의 전초기지 역할을 그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후와 토양 환경에 적응한 독특한 식생 유형을 나타내고 관련 생물이 서식해서 생물 다양성 연구 측면에서 중요한 장소를 제공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무인도는 그 호주 시베리아 연결 그 철새 루트에 중요한 정착지와 도래지 역할을 해오고 있고 갯벌과 함께 바다새들의 서식처, 휴식처, 먹이 공급처의 역할을 해오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작은 섬 중에도 아주 작은 섬이 있죠. 그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갯벌입니다. 뭐 갯벌은 그 제가 특별히 강조 안 해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고 또 우리 주변에 어디를 나가더라도 서남해 지역 어디를 가더라도 이게 갯벌을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서남해의 섬과 섬, 또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생태 통로이기도 하고 생물 서식처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갯벌은 뭐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이고 전남해 갯벌은 우리나라 전체 갯벌 약 42%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남해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지정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이전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도립공원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갯벌은 마치 인간의 허파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허파 없으면 청정 그 깨끗한 그 공기도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치 그 바다 서남해의 섬에 허파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그 청정한 바다의 기능을 잘 유지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섬 생물 다양성을 보존을 위한 주민의 노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업 공동체와 이제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자율적인 어떤 그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어떤 생산과 분배를 쭉 해오고 있고 또 우실이나 어부림, 방품림 등의 그 마을 전통습 같은 것들을 조성해서 산림 황폐화를 예방하는 역할들을 해오고 있고요. 또 당숲이나 당목, 당제 등의 문화적 활동을 통해서 마을 식생과 생물 다양성 보존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제 맨손어업이 있죠. 갯벌 맨손어업을 쭉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으면서 이런 맨손어업이 세대를 통해서 또 지식 전승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우리 서남의 그 도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도립공원이나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람사 습지에 대한 이제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의 협력 없이는 이런 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없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이제 주민 동의와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뭐 우리 그 고유 생물종 중에 이제 전통 마을숲에 대해서 좀 잠깐 알아보겠는데요. 마을숲은 오랫동안 주민들에 의해서 이제 보존 관리되고 있는 그런 식생입니다. 그래서 뭐 식생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마을숲의 크기나 규모에 따라서 거기에 서식하는 생물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특히 곤충이나 새들이 천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혹시 마을숲이 있으시면은 이런 것들을 잘 좀 관리해서 후세에 좀 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숲들을 이제 사토야마라고 해서 아주 환경성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존하는 그런 모니터링 사이트로서 역할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전통 마을숲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어부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어부림은 이제 원래가 마을 어장이 풍부한 섬 마을 그 포구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그 숲인데 이 부분은 이제
그 해풍이나 해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기능뿐 아니라 이제 바다 플랑크톤들을 유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서 뭐 생태계 먹이 사슬의 기능에 따라서 이제 작은 물고기는 또 큰 물고기들을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먹이 사슬을 이렇게 늘려서 풍부한 어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숲들이 되게 우리 주변에 많이 남아 있고요. 요 지역은 제가 쭉 조사했던 지역인데 앞으로 좀 더 가서 조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이제 청산도 지역인데요. 노고수나 이런 운물 이런 부분들도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고수는 여러 가지 전설이 있죠. 그 숲에 대한 전설, 또 나무에 대한 전설들이 있고, 이 나무 자체가 중요한 어떤 스토리텔링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생태 문화의 그 중요한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혹시 동네에 많이 있으시면은 잘 보존하면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사또움이라는 거를 잠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일본에서는 일단 이런 그 우리나라의 어부림하고 마찬가지로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어류의 유치를 위해서 섬주민들과 이제 어촌 공동체 전문가들이 함께 생태계 보존을 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특히 이제 사또우미로는 이제 섬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육상과 바다가 함께 생태계를 보존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생태계 네트워크 이론이 있는데요. 그 이론에 이제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 어부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어부림 자체가 약간 일본의 언어 비슷한 부분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의 어떤 그런 어촌의 아름다운 숲에 관련된 그런 용어들이 좀 새롭게 부각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 섬주민 문화와 생물 다양성인데요. 사실은 해양과 육상의 생물 다양성과 뭐 해양의 기후, 자연 교란, 또 자연적인 인위적인 섬과 섬 교류 등을 통해서 섬 생물 문화 다양성이라는 용어가 생겨나는데, 지역별 인종별로 매우 독특한 생물 이용과 환경 적응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어떤 그 용어이기도 하고요. 이미 이제 유네스코나 IUCN에서는 매우 적절하게 이 내용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물과 문화는 다양성 속에서 고유한 결합을 통해 발현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증빙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라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자원 활용을 위한 전통 지식은 다양한데요. 뭐 여러분들 생활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몇 가지 이렇게 생물 문화 자원들을 그 분류를 했습니다. 약용식물, 식용식물, 어패류, 해조류 등을 했는데, 이것들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식량으로서의 뿐만 아니라 이제 약용으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지역의 어떤 음식을 대표하는 그런 것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어서 앞으로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전통 생태 지식은 일단 생물 자원의 이용 방식과 방법의 체계, 전승 방식이라는 것을 함께 포용하고 있는 그런 용어이기도 한데요.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여기 전통 낙지잡이라든지 독사리라든지 뭐 벌교 꼬막잡이 이런 등등이 여기에 이제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자세한 것들은 좀 자료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제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민이 결국은 그런 지역의 생물 다양성 또는 문화 다양성, 나아가서는 생물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 굉장히 높은 가치의 어떤 전통 지식들을 보존하고 유지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물 다양성 보존하는 데 있어서 섬주민과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그 괴리된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과 주민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어쩌면 그 환경을 보는 그 시각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섬을 모든 걸 경험과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서 바라보는 어떤 부분이 있고, 특히 오랫동안 축적된 지혜에 의해서 섬을 바라보는 데 비해서 과학자들은 상당히 과학적인 모델, 분류, 뭐 이런 등등의 학문적 체계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주민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이렇게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국립호랑꽃 생물자원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했던 내용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섬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섬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여러 가지 변화하고 있는 과학적인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지혜와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이것들을 역시 전문가들이 찾아야 될 방법인 것 같고요. 또 전문가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전통 지식도 과학자들이 수용하면서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생태계 기반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한 주민 전문가 사이의 쌍방형 또는 연구 성과의 선순환적 과정이 요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섬을 보존하고 섬 생물 다양성 또는 섬의 문화를 보존해 나가는 주체는 결국 섬 주민입니다. 따라서 연구자와 더불어 섬 주민의 협력이 함께 공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섬의 생물 다양성 보존 또 생물 문화 다양성의 보존은 요원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관련해서 이러한 연구들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예, 끝으로 연륙 연도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섬 생태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또 섬 정체성, 생물 다양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전문가뿐만 아니라 섬 주민들 또는 사실 섬 전문가라는 부분이 또 섬 주민들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또 앞으로 연구를 또 진행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두서없이 여러분 오늘 40분 동안 말씀드렸는데요. 혹시라도 또 자세하게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